명절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참 처량하다, 그죠? 명절 동안 잘 쉬셨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못하고 명절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다니. 자, 여러분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여튼 명절 시작하기 전에는 작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 그동안 밀린 거 이때 한번 해보자. 예, 그거 달성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1%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99%는 다 목표 달성 못해. 저도 그래요. 맨날 뭐 한다. 예, 명절 동안 푹 쉬지? 야, 잘 됐다. 이때 못했던 거 좀 해보자. 안 되더라고. 보다 보면 영화 나오면 뭐 해야 되고 일단 재미난 영화부터 먼저 봐야 되고, 그죠? 프로 재미난 거 보면 또 봐야 되고, 또 거기 또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것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오잖아, 그죠? 그럼 갑자기 작업하다 말고 와가지고 또 그거 찾아보고 앉아있다 보면 또 30분 가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생활이라는 게. 자, 이제 새로운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오늘부터 뭐 하자?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갑니다. 자, 오늘은 무슨 법? 건축법.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이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언제 들었냐면 아마 1970년대인가 8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저기 조치훈이라고 바둑 두시는 선생님 계시죠? 예, 일본에서 천왕전, 기성전, 명인전, 그 일본의 3대 기전이라고 하는데 세계 큰 바둑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세 개를 다 석권한 유일한, 그 당시는 그 석권했던 그때 그 조치훈 선생님을 우리나라 기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온 중에 선생님은 바둑을 어떻게 두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조치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한 수 한 수에 뭘 둔다? 목숨을 건다. 예. 자기는 바둑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목숨을 건대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제가 그 신문기사를 보면서 뒤통수 한 대 띵 하고 때리는 기분. 저게 무슨 자세야? 프로 자세입니다. 프로는 매사에 뭔다? 목숨을 건다. 예, 자기가 바둑 하나하나를 두는데도 목숨을 건다. 저게 프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예, 목숨을 거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셔야지. 그래야지 프로 자세지. 맨날 이래서 공부 못했어, 저래서 공부 못했어, 왜 떨어졌어, 시댁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졌어, 다 무서워져? 핑계입니다. 그거 다 핑계죠. 뭐 시어머니가 갈고서 그래, 애들 때문에 못했어, 그거 다 핑계예요. 애새끼도 버리면 돼, 그죠? 시어머니 어차피 언젠간 돌아가실 분이야. 그거 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챙겨야지. 그냥 그런데 너무 매여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 결국 떨어졌다, 그건 핑계입니다. 아셨죠? 하여튼 목숨 걸고 하는 게 무슨 자세다? 프로 자세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가죠. 자, 건축법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죠? 그거 총 공법 40문제 중에 몇 문제 납니까? 7문제 납니다. 건축법에서는 7문제. 우리 도시국토법에서 몇 문제 나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 6문제. 요거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나요. 그래서 7문제를 한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잡스럽다. 예, 잡스럽다. 잡다하다. 그냥 이것저것 막 들어있어가지고 체계를 잡는 게 가장 힘든 법이 건축법입니다. 아마 부동산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교수들마다 지멋대로 쓴 거, 그게 건축법이야.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대략 있어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건축법은 여기 있는 게 저리 들어가고 저기 있는 게 일리 들어가고 막 이렇게 써있습니다. 건축법 자체가 체계가 없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죠? 체계 나는 경향, 실무적으로 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중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래서 건축하려면 누구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조경을 해야 된단다. 여기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단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 그 우리가 배우는 그 조건에 맞는지, 건축법상 그게 허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문제 하나에 5개 지문이 있는데 5개 지문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다 그 속에 넣는 내용 묻는 거. 즉 여기 있는 것을 하나 내고 여기 있는 것을 하나 내고 여기 있는 것에서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하나 내고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5개 지문을 이렇게 내는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보면 뭐 할까? 머리가 띵합니다. 무슨 생각 쓸까? 우이씨, C자부터 나야 돼. 우이씨. 내가 건축사야? 예,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건축사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공인중개사 하려고 내가 시험 보는 거지. 내가 건축사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걸 묻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저것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 있는 거다? 요 속에 있는 내용에서 나는 거야. 여기 있는 데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해 놓으면 그 지문이 맞다 틀리다는 찾아낼 수 있어. 처음에 하다 보면 쫄아서 잘 어려워서 느끼지 사실은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거 맞아. 이 속에 있는 것만 알았으면 지문 하나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잡다하게 섞어서 시험 문제도 내고 그렇지만은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딱딱딱 찍어서 거기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물론 지문 중에 전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왜? 깊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제껴놓고 알고 있는 데서만 답을 찾아도 최소한 몇 개나 맞을 수 있다? 예, 7개 중에서 몇 개는 맞아야 돼? 최소 여러분들이 4개 이상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7개 중에 보통 4개 내지 5개. 4개 내지 5개 정도는 이 건축법에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는 정확하게 정리하라. 또 하나가 정확하게 숙제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외워두면요. 시험 문제를 못 풀어. 왜 못 풀더냐? 응용력으로 내. 좀 이따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좀 강의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문제를 그냥 법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내지 않고 그걸 응용해서 내거든. 그럼 응용했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응용력이 있지 확실하게 외우지 못하면 응용이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들이 건축법의 특성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각종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 458페이지에 보면 총칙해서 건축 대수선 3가지가 남아 총칙, 건축, 대수선 그리고 법의 제정 목적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 한 번 시험 문제 난적 있었어. 지문으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전혀 없어. 지문 중에 하나였었고 정답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물은 적은 지문 이거 한 번 나왔었는데 한 번도 정답으로 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지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지하층이라고 할까? 우리 지하층은 여기 개념 정리 뭐부터 보자. 자, 부동산 공법 중에서 건축법은 뭐 갖고 외워라? 그림이나 사진 갖고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냥은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시오. 지하층 뭐로 돼서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래?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뭐라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니까 금방 알아듣죠? 왜 대답이 없어? 그죠?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요건데,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축물이냐? 어째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색깔이 검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더냐? 잘 봐. 요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이걸 뭐라 부른다? 한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계층이야. 요까지가. 그 다음에 다시 요 윗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여기까지를 또 뭐란다? 또 한계층. 그럼 이거 몇 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개층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 바닥 두께로 보시면 돼. 이 바닥의 두께 또는 위에 있는 바닥의 두께. 요 두께가 요 정도로 된다 쳤을 때 여기 한계층이란 어디로 본다? 요번에 시험 문제 작년에 층고라는 개념이 시험 문제 났었어요. 한계층의 높이를 뭐라고 본다? 층고. 근데 층고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 층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를 하나의 층이라 부른다. 이게 층고야.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해서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아랫면까지 이렇게 해서 아랫면 틀렸죠. 윗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더냐? 여러분들 한계층마다 올라갈 때 건물 짓는 거 이 옆에 짓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참 잘 안 보인다. 가림막으로 막아놔가지고 짓는 거 보면 거기 한계층 올라갈 때마다 여기 뭐 깔죠? 일단 철근부터 먼저 쫙 열기설기 묶어 철근을 먼저 깔죠. 그리고 밑에 거푸집이라고 해서 시멘트 같은 거 뒤로 봤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바닥에 이렇게 거푸집이라는 걸 밑에 깔고 거기다 철근 그걸 깔고 이제 뭐가 오죠?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여기다 뭐 하죠? 레미콘을 쏟아 붓습니다. 그럼 레미콘 쏟아봤을 때 처음 굳어지는 첫 윗면 그게 바닥 구주체 윗면이라는 뜻입니다.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 쏟아봤죠?
그 윗면을 뭐라 부른다? 바닥 구조체 윗면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거로 끝일까? 아니야.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배관 공사 들어가. 배관이 뭐죠? 따뜻하게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뭐 깔아야 돼? 파이프, 온수 파이프 깔죠? 그런 것도 깔았잖아. 바로 그 다음에 바닥 구조체 윗면에다가 그런 배관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시멘트로 깔고 덮고 위에다가 장판이나 아니면 원목 같은 거로다 마감재 처리하죠. 그러면 그 위에가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수는 그래야 되죠. 그 윗면을 뭐라 부른다? 그걸 한 윗면을 거기를 바닥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닥 구조체 윗면이란 말하고 바닥면하고는 달라요. 바닥 구조체 윗면이란 콘크리트 처음에 쏟아봤을 때 그 바닥, 그 상태는 바닥 구조체 윗면. 그 위에다가 막 이건 파이프 같은 거 깔고 다시 덮었죠. 그러고 마지막 이렇게 바닥에 덮었을 때 여기를 뭐라 부른다? 바닥면. 이거는 바닥면, 저 밑에가 바닥 구조체 윗면. 아시겠죠?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한계층이란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뭐라 부른다? 한계층이라 부른다. 그럼 지금 몇 개 층으로 돼 있어요? 2개 층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지표면이 어딜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표면이 지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자. 이걸 1, 2라고 했을 때 1은 지상층일까? 지하층일까?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일부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죠? 일부는 땅 위에 올라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 흔히 뭐라 부른다? 반지하. 저게 반지하야. 근데 이 반지하가 어떤 때는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위에 2는 이건 볼 것도 없이 무슨 층이야? 지상층. 2번을 보고 지하층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죠? 왜? 지표면이 여기인데 지표면보다 다 위에 있잖아. 당연히 지상층이죠? 근데 이거는 반지하는 어떤 때는 지하층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라고 부른다.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때 이걸 지하층이라고 하느냐, 그 개념 정리한 거야. 지하층이란. 자, 첫째, 그 건축물의 요 층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표현 잘못한 거야. 해당 층의 바닥이라고 했어야 돼. 해당 층의 바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거 바닥이죠? 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거기까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그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높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만약에 지표면이 꼭 평탄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지표면이 경사진 데도 있을까? 경사진 데도 있어요. 이렇게 산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가 건물 짓다 보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지표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됐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재는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다르죠? 이걸 뭐 한다? 평균 높이가, 즉 요 높이하고 요 높이의 평균 낸 높이, 이걸 평균 높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산술 평균은 아니야. 여러분들 산술 평균과 가중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산술 평균은 뭐죠? 여기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산술 평균이야. 여러분들 성적 통계 낼 때 여러 과목을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를 나누면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 그 평균이. 그거 말고 면적이 넓은 쪽에다 더 가중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정리할 것이고, 어쨌든 가중평균한 높이 이걸 말해요. 따라서 어디까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그럼 층 높이는 어디까지 됐죠?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이걸 뭐라 부른다? 층 높이. 그거에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그럼 층 높이의 2분의 1가 그 반이 되는 높이죠? 2분의 1. 요거하고 요걸 비교했을 때 요 H1 요 높이가 평균 높이가 이거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H2 있죠? 요 높이일 때 어디란다? 저쪽이 이상일 것. 이쪽이 같거나 더 클 것. 그걸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상이란 그쪽이 더 같거나 그쪽이야. 따라서 H1이 H2 요거보다도 이쪽이 뭐다? 같거나 더 클 것. 그러면 이거 무슨 층이 된다? 지하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으로 다 써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일단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걸 찍어.
그럼 해당 층 높이는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가 한 개층이라 그랬죠? 해당 층 높이. 그거에 얼마? 2분의 1 되는 지점을 먼저 찍어. 이게 2분의 1이야. 이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거기서 밖을 내다봐. 밖을 내다봐. 그때 지표면의 평균 높이 되는 이 지표면의 높이가 어디에 있을까? 잘 봐봐. 2분의 1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위에 보인대. 지표면이 위에 보인대. 그럼 이거는 지하층이라고 해야 돼? 지상층이라고 해야 돼? 층 높이의 2분의 1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이 위쪽으로 보인다? 그럼 무슨 말이야? 2분의 1 되는 게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말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층이야? 이게 지하층이야. 2분의 1 되는 집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저 밑에 보인다? 그 밑에 보인다? 이거 무슨 층이야? 지상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층 높이의 2분의 1을 먼저 찍어. 층 높이의 2분의 1. 거기서 밖을 내다봐. 봤더니 지표면이 지금 밑으로 있어? 위로 있어? 위로 보이잖아. 이게 지표면이잖아. 그죠? 2분의 1 되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저 위에 있네? 지표면이 저기 있네? 이 2분의 1이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층? 지하층. 개념전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 말을 이지랄로 어렵게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층 높이의 2분의 1을 먼저 찍어서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위로 보이느냐 밑으로 보였다 따라서 위로 보인다? 이거 지하층. 저 지표면이 밑으로 내려다 보인다? 당연히 지상층이죠. 이거 여기 현재 우리 층, 여기 6층.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왜 지상층이야? 증명하시오. 어떻게 증명해야 돼? 당연히 지상층이니까 지상층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증명을 못한 거야. 어떻게 증명해야 돼? 해당 층 높이에 우리 6층에 층 높이에 얼마 되는데 2분의 1 지점에서 지금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어디 보이더라? 저 밑에. 잘 보이지도 않아. 하드 밑에라서. 그죠? 저 밑에 있잖아. 그럼 이건 6층은 무슨 층이야? 그래서 지상층입니다. 요렇게 말해야 똑똑하게 말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걸 지하층. 자, 두 번째. 거실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기능한데 우리가 흔히 거실하면 뭐만 생각나? 아파트 거실 이것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여기는 거실이라는 건 아파트만 그런 거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걸 다 뭐라 부른다? 거실이라고 하자. 자, 주요구조부 그랬죠? 예, 주요구조부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답니까? 6가지가 있대요. 뭐뭐 있대요? 여기 봐봐. 순서 바꿔. 바, 지, 보, 내, 주, 기 이렇게 오세요. 뭐라고?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바지, 보내, 주기 왜 이렇게 오죠?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법이야. 그럼 바지, 보내, 주기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12월 달 되면은 구세군 자선 냄비 있잖아. 그거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좀 따랑따랑 치면서 불이웃 돕기 합시다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 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그래도. 그죠? 그래서 딱 양복 딱 빼입고 바바리 코트 입고선 착 앞에 섰습니다. 지갑을 딱 꺼내는데 앞불싸 이런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거기서 돈은 못 넣겠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기는 신사체면은 말도 아니고 일단 뭐라도 벗어서 줘야 돼. 뭐라도 벗어서 보내줘야 돼. 바지라도 벗어서 보내줘야죠. 그게 바지 보내주기야. 그럼 왜 바지 보내주기 해도 괜찮을까? 바바리 코트 입었거든. 그러니까 바지 벗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선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6가지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첫째, 바닥. 이 바닥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뚝 떨어져 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바닥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닥.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하고 지붕틀하고 달라요. 지붕은 뭐죠? 이 자체가 위에 있는 것들, 그게 지붕이야. 이 전체를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지붕이라 한다. 그 중에 지붕을 받쳐준 건, 이 지붕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지붕틀. 저 지붕을 구성하고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지붕틀. 그래서 지붕은 하나지만 지붕틀은 수십 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저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 하나하나가 다 뭐다? 주요 구조로 본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보가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보는 대들보밖에 없어. 그죠? 예, 대들보라도 알고 있잖아. 들어보셨죠? 대들보. 그게 보예요. 보가 뭐죠? 보통은 기둥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기둥 있죠? 저 기둥 여기도 있어요. 한옥에만 대들보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옥에만 보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있죠? 요 기둥과 기둥 위에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있는 굵직한 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반자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앞으로 천장이라고 말하면 무식하다고 내가 말할 거야. 예, 이거 천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 부른다? 반자. 뭐라 부른다? 반자. 요거 보통 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 위에 있는 그 배관들, 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같은 배관들, 수도관 배관들 또는 이 전기시설 같은 것들이 전선이 막 속에 얽혀 있죠? 보기에 나쁘잖아. 따라서 보는데 여러분들 지저분하지 말라고 깔끔하라고 뭘 깔았습니까? 반자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깔끔하잖아. 그죠? 이게 반자예요. 우리가 흔히 천장이라고 말하지만 천장이 사실은 법률 용어로는 반자라고 합니다. 이 반자 한번 뜯어내면 돼.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꼬맹이 이따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망치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저기 한번 깨봐. 저기 위에 저 잘 깨져 있고 석고보드로 돼 있어가지고 금방 깨집니다. 하나 깨서 위에다 들어보면 뭐가 보인다? 위에 보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쭉한 보가 있어요. 자, 보가 무슨 역할이죠? 위에 있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보가 없다면 저 위에 있는 바닥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도 않은 게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될까? 무너지죠. 자, 바닥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란다? 그걸 보러 간단다. 또 건축물의 디테일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다 요거 하나하나 어디 있어? 요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보라고 한단다. 그래서 한옥에도 있고 이런 우리 양식 건축물에도 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바닥 무너지지 않게 버틴다. 지붕을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붕괴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걸 뭐란다? 보. 그 보 중에서 뭐죠? 보도 뭐에 속한다? 주요구조보. 뭐도 있어요? 내력벽. 여기 내력벽이라는 게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죠? 견딜래, 힘력, 벽벽 이렇게 써요. 힘을 견뎌내는 벽. 이걸 뭐라 부른다? 내력벽. 힘을 견뎌낸다. 이거 인내할 때 여러분들 인내가 뭐죠? 참을인자, 견딜래자 이렇게 쓰잖아. 그죠? 인내, 참고 견딘다.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견딜래자입니다. 힘을 견뎌내는 벽. 그럼 힘을 견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힘을 견딘다는 얘기야? 하중.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내력벽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건 뭐가 받쳐주는 거죠? 우리 기둥 어디 갔어? 요 기둥. 이 기둥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걸 받쳐주는 게 기둥이잖아. 근데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내력벽입니다. 기둥 대신에 벽으로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걸 힘을 그걸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내력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거실에다가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거실 가운데 기둥이 있단다. 제일 문제가 뭐죠? 텔레비전을 볼 수 없다. 그죠? 가운데 기둥 하나가 쭉 있으면 저쪽에다가 거실 쪽에다 텔레비전 놓고 이쪽에 쇼파 놨는데 가운데 가로막혀가지고 그거 보려면 힘들죠? 더 힘든 거 지나가다가 맨날 맞박 깨진다. 그죠? 지나가다 맨날 들이받아가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안에는 그 안쪽에는 기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뭐로다 만들었다? 내력벽. 바로 요거 빨갛게 지금 표시된 게 이게 내력벽입니다. 힘을 받는 벽을 둬가지고 벽이 기둥 역할을 대신하죠. 그렇다고 아파트 안에 전혀 기둥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기둥 어디 있어요?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기둥. 베란다 쪽으로 나가봐. 그쪽 기둥 있잖아. 베란다 밖에 나가면 있어. 앞쪽 뒤쪽에 다 있어요. 거기는 기둥이 있지만은 보통 안쪽에는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 있죠? 100% 약간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은 거의 100% 무슨 벽이다? 내력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못질을 한번 하려봐. 못이 들어가 안 들어가? 못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못박아 전 튕겨져 나오죠. 그만큼 철근 콘크리트가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걸 무슨 벽이란다? 내력벽. 그냥 벽이 주요구조가 아니고 무슨 벽? 내력벽. 벽은 내력벽하고 칸막이 벽. 근데 우리는 칸막이 그러는데 사실은 칸을 막은 거죠. 그래서 칸을 막아서 칸막이 벽을 하는데 내력벽하고 칸막이 벽 둘을 합쳐서 그냥 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벽이 아니라 무슨 벽이 주요 구조보다? 내력벽이 주요 구조보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단 중에 무슨 계단이 있어요? 주계단. 보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위로 자르는 거 그것이 보통 계단이 주계단입니다. 자, 여기 기둥이라는 거 있죠? 그렇다면 전부 다 6가지를 뭐란다? 주요 구조부. 근데 시험 문제가 바지 보내주기 이것만 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뭐도 난다?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시험 문제 납니다. 그럼 첫째, 바닥 중에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최하층 바닥이란 뭐랑 접해 있는 바닥이야? 땅하고 접해 있는 거겠지. 제일 밑에 거니까 그죠? 무너져 봤다 어디다?
시절입니다. 고자리입니다. 더 이상 무너질 거 없습니다. 그죠? 지진 나서 꺼지지 않는 그건 무너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구조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6층 바닥은 주구조부입니다. 왜? 이거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 뒤져야 됩니다.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주구조에 속하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구조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차양. 차양이 무슨 뜻이죠? 원래 차양. 차가 무슨 차자 같아? 예, 차단한다 할 때 차자야. 양은 예, 햇볕 양자야. 그러니까 햇볕을 먼다, 차단한다.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가림막으로 치는 거. 이걸 원래 뭐란다? 이게 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가림막을 친 거, 이걸 흔히 차양이라고 한단다. 차양. 자, 보 중에 무슨 보 있어요? 작은 보. 보와 보 사이에, 보는 원래 어디 위에다 올쳐놓는다 그랬죠? 기둥 위에 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와 보 사이에도 또 가로질른 보들이 또 있어. 근데 그건 기둥 위에다 올린 게 아니라 보와 보끼리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 기둥에 걸치지 않고 보와 보끼리 걸쳐 있는 작은 보를 뭐라고 한다? 이걸 작은 보라고 하고, 이 작은 보는 주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이쪽 주계단 말고 무슨 계단? 오개계단. 오개계단이 뭐죠? 오개계단. 건물 안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야? 예,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쪽에 밖에도 뭐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출입문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 했죠?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단 바깥쪽에 있죠? 어디? 건축물 바깥쪽에 옆 벽 쪽에다 이렇게 만든 이 계단을 뭐란다? 이걸 오개계단. 주구적으로 본답니다. 이건 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오개계단이 별로 없어요. 그죠? 건물 옆에. 일본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건축물에는 일본은 오개계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진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잖아. 그럼 화재가 나면 안에 있는 계단은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왜요? 화재가 나면 계단 안에가, 건물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식이잖아. 그 건물 안쪽에 있는 계단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는 내려가봤자 어차피 숨막혀 가다가 질식해서 뒤지는 건 마찬가지야. 어디가 제일 안전해? 이 밖으로 나가면, 그죠? 이쪽 각 층별로 다 여기 있는 문으로 다 나가면 뭐가 있어? 계단 있잖아. 그럼 계단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연기에 질식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구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태반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밖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건 주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안쪽에 다 계단 대신 안에 계단이 있고 바깥쪽에도 오개 계단을 의무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 중에 무슨 기둥? 사익기둥. 기둥과 기둥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들, 기둥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 밑에 무너진 말을 받쳐주는 기둥. 이걸 사익기둥이라는데, 이런 건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유구조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구분해서 둘 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밑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중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밑에 리모델링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뭐 있습니까? 첫째, 대수선. 두 번째, 중축. 세 번째, 개축. 자,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아직 개축 리모델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만 있어? 대수선 리모델링하고 중축 리모델링은 인정하는데 아직 개축 리모델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2년밖에 안 돼서 개축 리모델링은 현재 신설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의 리모델링이 있더라. 첫째는 대수선하는 거, 두 번째는 증축하는 거, 세 번째는 개축 리모델링도 인정하도록 법에서 명시화됐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옆에 건축물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 뭐가 나오죠? 첫째,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해서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본으로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첫째 보자. 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뭘 보고 고층이랍니까?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층수는 30층, 높이는 120m. 근데 여기서 건축물에서 항상 조심할 거. 또는 자를 쓰고 있는지 밑자를 쓰고 있는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자는 무슨 뜻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런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또는 자. 밑은 둘 다 모두 갖출 것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 건축물이죠. 자, 그럼 문제 첫 문제 이렇게 응용한다는 얘기야. 따르게 내는 게 아니야. 자, 29층 건축물로서 높이가
높이가 130m인 건 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그렇게 냈어. 맞아요? 층수는 몇 층이랍니까? 29층이래. 높이는 얼마랍니까? 130m래. 그럴 수 있잖아. 문제를 그렇게 섞어내버린다니까.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고층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층수는 3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층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대신 높이가 120m 이상인 130m이죠? 그럼 뭐가 된다? 그건 고층 건축물에 속하더라.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다는 거 아셨죠? 별게 어려운 건 아닌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낸다는 얘기야. 자, 또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뭘 초고층이랍니까? 적어도 층수가 50층 이상 되는 거, 높이는 200m 이상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그건 초고층 건축물이다. 아주 자주 나와. 우리 책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야 돼. 적어도 몇 층 돼야 돼? 50층 이상. 아니면 높이는 얼마 돼야 돼? 200m 이상. 그럼 한 개 층을 몇 미터로 계산한 겁니까 이거? 지금 4m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그런데 주택법은 안 그래요. 주택법은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합니다. 그거 나중에 혼동하지 마셔야 돼. 건축법은 한 개 층의 높이를 4m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서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 기준으로 한다.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자, 어쨌든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면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죠? 층수는 51층입니다. 높이는 180m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다시 층수는 52층이라 높이는 180m다. 그런 건축물이 있단다. 초고층이다 아니다? 초고층입니다. 높이는 180m로서 충족하지 못했지만 층수가 52층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52층이면 50층 이상이죠? 뭐에 속한다? 초고층에 속한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했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준초고층은 뭐죠? 조금 개념 정리.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참 말 어렵게 써놨어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돼? 그걸 다시 번역하면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 50층 이상이 아닌 것. 이래야 되죠? 그럼 50층 이상이 아닌 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50층 미만인 것.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30층 이상, 50층 미만. 미만은 그 층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럼 49층까지가 결국 준초고층 건축물이 돼. 얼마부터? 3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즉 49층까지는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 아니면 높이로 120m 이상인데 200m 이상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120m 이상, 200m 미만.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199.9999m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거기까지만 뭐라 부른다? 그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한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둘을 셋을 묶어서 지금 가만히 정리하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제가 질문합니다. 60층짜리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OX. 60층짜리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OX. 왜 대답을 못해? 지금 보고 했잖아. 60층짜리 건축물은 60층짜리는 고층 건축물이다. OX. 손들어봐 이제. O. 손들어. X. 손들어. 헷갈려? 예, 헷갈리죠? 왜 헷갈리죠? 가만히 있어봐. 30층 이상은 다 뭐라 그랬어? 고층이랬잖아. 여기 지금 잘 봐봐. 요거 파란 거. 고층 어디까지야? 다 고층이란 얘기야. 따라서 60층은 여기 들어가겠지? 이 50층이니까 60층짜리는 뭐에 속한다? 고층 건축물 맞아요. 고층 건축물 중에 특히 무슨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고층 건축물에 속하는데 특히 뭐라 부른다? 초고층이라고 하자. 이 지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념 정리가. 그러면 48층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48층짜리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맞죠? 왜?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니까 48층에 들어가잖아. 준초고층이죠? 자, 그럼 그렇게 48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그것도 오해요? 그럼 48층짜리는 뭐 고층 건축물 중에서 특히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이렇게 부르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개념 정리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야? 고층 건축물을 둘로 나눈 거야. 준, 초고층 건축물과 또 하나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층은 3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야. 그 중에 49층까지는 뭐가 되는 거고?
준초고층이고 50층 이상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고 개념정리를 이렇게 개념정리한 걸 말로다가는 이렇게 풀어놨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참 법이 어렵게 써놨어요. 말들을 좀 쉽게 좀 써놓지. 하여튼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부수건축물 나오죠? 쉽게 말하면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시골 이번에 명절 때 못 내려가셨나? 자, 시골 집에 가보면 대지가 있잖아. 이 대지에 여기 뭐가 있죠?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뭐가 있죠? 여기 헛간, 뒷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헛간, 뒷간. 들어보셨나요? 헛간은 소, 여물 같은 거,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거고, 보통 뒷간은 해우소라고 들어보셨죠? 응아, 쉬하는 데가 바로 해우소, 바로 뒷간이 응아하는 데, 쉬하는 데가 바로 뒷간입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주된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법에서 이건 주된 건축물이라는 개념이고, 요거에 대비되는 게로서 무슨 건축물이 있다? 이게 부수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부수건축물은 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된 건축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부수건축물이에요. 요거 첫째, 부수건축물의 특성. 같은 대지 안에 있다. 하나의 대지 안에 같이 들어있죠? 뭐하고 뭐가? 주된 건축물과 부수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있을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것.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을 것. 그러면 이걸 뭐라 본다? 부수건축물. 그래서 주된 건축물에 부수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부수건축물입니다. 자, 결합건축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거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삼거리로 더 만들자. 이렇게 돼 있다. 자, 대지를 보죠. 지금 대지가 두 개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이게 A고 이쪽이다. 이게 A고 이걸 B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A 대지 하나가 있고 B 대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쪽 A 대지가 더 높게 지을까? 보통 B 대지가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까? 흔히 보면 어디가 더 많아? B죠? 이유는 도로변에 놓여있으니까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광고역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런 데 높죠? 여기도 봐봐. 여기 건물이 높고 뒤에는 도로변 밑 뒤에는 다 낮죠? 여기만 높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지금 현재 여기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 지역이더냐? 여기 예를 들면 준주거 지역이라 해보자. 그럼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은 몇 프로죠? 시행령상 기준. 준주거 지역 용적률 500. 공부돼 있다. 둘 중에 하나야. 재수생 아니면 뒤지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죠? 나머지들은 초사복사주시 애웠긴 애웠는데 벌써 머릿속에서 다 날라갔지. 지금까지 기억내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그죠? 당연히 휘발돼가지고 다 증발돼서 날라갔어. 상준공주 녹간농자 이러겠죠? 상준공주 녹간농자 상업지역 최대 1500 준주거지역 500 바로 500이야. 그 사람들은 좀 전에 500하고 나온 사람들은 합격증 제가 드릴 겁니다. 자, 하여튼 용적률 몇 퍼센트다? 500% 이하로 지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준주거 지역이고 이것도 준주거 지역이니까 용적률 몇 프로야? 여기도 500%? 여기도 500%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짓겠대. 둘이 A하고 B 대지 소유자들이 서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짓겠대? 자, B 대지에는 용적률을 몇 프로 줄까? 저기는 400%만 짓겠대요. 여기는 대신 앞에 있는 대지 도로변에 있는 B 대지는 얼마 짓는데 이건 600%를 짓도록 100%를 여기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용적률 500%로 짓지 않고 자기는 400만 짓겠대. 대신 남는 100은 누구한테 빌려준다? 비대지 수지한테 빌려줘서 너는 용적률 600%로 줘라. 전체적인 용적률은 둘이 합치면 평균 내면 얼마 되죠? 500%로다가 똑같지만 원래 용적 500% 충족했죠? 그런데 개별 대지마다가는 다르게 할 수 있답니다. 물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지가 질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용적률 거래제라고 합니다. 용적률 거래제. 따라서 뒤쪽은 좀 조금 작게 짓고 앞쪽에 훨씬 더 여력이 더 많이 줘도 돼. 그렇다고 크게 짓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크게 졌는데 결국 뭐가 안 되면 작살나는 거죠?
분양이 안 되거나 또는 임대가 안 되면 작살나는 거죠. 뒤져라고 지금 뭡니까? 공실률 80%. 그걸 공실률 80%가 무슨 말이야? 공실률이 무슨 뜻이죠? 공실,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공실이라고 그래. 그게 몇 프로? 80%. 그럼 10개 중에서 분양되거나 임대한 거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주를 뭐라고 한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간단하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짓는다가 다 준 게 아니고 그게 분양할 여력이 있을 때나 크게 줘도 괜찮다. 이 소리죠. 따라서 이쪽은 400% 줘도 될 것 같고 이쪽은 600% 줘도 충분하다. 좋다. 그러면 내 100% 너한테 빌려줄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돈 받아야지 뭐. 그죠? 야, 그럼 빌려줄 테니까 대신 돈 내놔. 1년에 얼마씩 돈 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돈 이렇게 줄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원서복구 시킬 수 있어. 그래서 한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야, 이제 여기 다시 이거 500% 돌아가고 나도 100% 더 짓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계약 기간을 정해진 게 해지되면 그때는 원상복구 시키는 걸 조건으로 할 수는 있어. 어쨌든 용적률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뭐라 부른다? 결합 건축이라고 한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한다. 이랬죠? 이것도 시험 문제 전번 집중적으로 나다가 요새 조금 뜸해졌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외우셔야 돼요. 다중이 뭐죠? 다중이 무슨 뜻이야? 많은 군중이란 뜻입니다. 다중, 많을 따자에다가 군중 중자야. 다중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다중, 이용.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2번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저는 먼저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일단 층수는 몇 층 이상이면 돼?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슨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정리해서요.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슨 건축물이다?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럼 반대로 이제 몇 층이 안 되면 16층이 안 되면 어떡할래? 묻고 따지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묻고 따지고 해야 돼. 16층 이상이면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용도로 쓰느냐 묻지 않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무조건 16층 이상이다? 묻지도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뭐란 얘기입니다. 근데 15층짜리다, 14층짜리다, 13층짜리다. 그때는 따져야 됩니다. 뭘 따진다? 첫째,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겁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 무슨 용도로만 쓸까? 딱 6가지 용도 중에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요거 바닥 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에 서면서 적어도 6가지 용도에 속하는 요조에 속하는 것만 뭐라 부른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한단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그냥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 이렇게 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안 내.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13층짜리 건축물로 써. 요지라로 내. 13층짜리 건축물로 써. 하면은 일단 16층 이상이라는 거 날라갔죠? 밑에 갖다 지는 거야.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는 6,000제곱미터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는 6,000제곱미터이고 그때 뭐로 쓴단다? 여객용 시설. 그럼 여객용 시설이 뭐더냐?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이야. 여객용 시설은 버스터미널입니다. 처음 문제 그렇게 낸다니까 13층짜리 건축물로 써. 바닥 면적의 합계는 6,000제곱미터인 버스터미널. 그건 더 어렵게 낸 거야. 조금 쉽게 낸다면 운수시설 등 여객용 시설 이렇게 내겠지만 그런 거는 버스터미널 이렇게 냅니다. 그럼 뭐에 속한다? 일단 바닥 면적의 합계는 몇 층이 됐죠? 13층. 그럼 16층 이상은 아니야. 두 번째 요건. 이걸 따져야 돼. 두 번째 바닥 면적의 6,000제곱미터니까 5,000 이상 되죠? 뭐에 속한다? 여객용 시설 되죠? 그거는 무슨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 바꿀까? 자, 14층짜리 건축물로 써. 14층짜리야. 그때 바닥 면적의 합계는 4,000제곱미터이고 그때 판매 시설을 쓰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왜 아니죠? 일단은 16층 이상은 아니니까 따져야 된다? 못 따진다? 바닥 면적이 얼마랬어? 4,000. 볼 것도 없어. 그럼 땡. 16층 이상짜리가 아닌데 바닥 면적이 4,000밖에 안 된다? 그건 볼 것도 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탈락. 첫 번째 우선 이것부터 탈락이야. 뭐는 맞아도 판매 시설은 해당되죠? 그러나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이라는 걸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니까 묻고
따지고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다 갖춰야지. 하나라도 못 갖추면 그때는 뭐가 된다? 다중 건축물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내죠. 17층짜리 건축물로서 17층짜리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는 4,000제곱미터이고 여기 없는 업무시설로 쓰고 있더라. 업무시설은 여기 안 들어있죠? 자, 그거야. 자, 뭐로 쓰는데? 17층짜리인데 바닥 면적에는 4,000제곱미터래. 그리고 업무시설이래. 그건 다중 건축물이다? 아니다. 다중이다? 아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다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오빠 못 알아들은 거야 지금까지. 몇 층이라고 했어 내가? 17층이라고 했잖아. 그럼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4,000제곱미터라는 거 묻지도 말고 업무시설이라는 거 따지지 말고 뭐에 속한다? 다중 건축물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또 틀리잖아. 응용 문제라는 게 그거야. 따라서 이 건축법은요. 정확하게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외워야지 답을 찾지 그냥 어설프게 외웠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을 못 찾는 게 건축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넓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는 걸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험 문제 7문제 중에 4문제는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17층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거 볼 것도 없어. 뒤에 거 볼 것도 없어. 뭐야? 얘 다중 건축물이에요. 16층짜리로서 이래도 다중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이라면 뭐 바닥 면적에 따지고 무슨 용도인지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됐죠? 더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돼. 자, 거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라. 이렇게 두 가지다. 그래서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이요. 16층이 안 되면 그때는 따지자. 바닥 면적에는 5,000 이상이면서 동시에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해야 돼. 판문종, 여관종. 무슨 말이죠? 판문종, 여관종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순서 바꾸는 거야. 저 판문점에 가보세요. 평화의 종이라고 있어요. 판문점에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시면 평화의 종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그게 바로 판문점에 있는 종이 판문종이야. 여관종은 뭐죠? 여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숙박시설 들어가려면 거기 손님 오셨어요 하고서 문 열다 보면 때랭때랭 하고 울리는 거 있어. 손님 왔다가 때랭때랭 알려주는 거. 왜냐면 자주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게 가끔 오다 보니까 주인이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앉아있거든. 그러다 벨소리가 울리면 아 손님 들어오나 보다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종이야? 이게 여관종입니다. 그래서 판문종을 울리고 여관종을 울린단다. 아셨죠? 그렇게 오시고 이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야 된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시험 문제 냈어? 3층짜리 건축물을 써. 3층짜리야. 그럼 16층 이상이 아니죠? 3층짜리 건축물을 써. 바닥 면적 합계는 2만 제곱미터인 바닥 면적 합계는 2만 제곱미터인 동물원 하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다중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비록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되는 그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하더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다는 거. 됐습니까? 예.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아직 난 적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 건축 관계자가고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관계 전문 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쭉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세요.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났고. 그 밑에 내와 구조하고 방화 구조하고 난연제로,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내수제로 나오는데 너나 풀어라. 예,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니까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마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뭐가 나오죠? 발코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발코니가 뭐예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어디 생각하면 돼? 우리 아파트 거 생각하면 돼. 아파트 그 거실 밖에 있는 거 있죠? 그거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우리 집은 빨래 거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제일 주된 건축이죠. 그걸 뭐 전망 같은 소리 안 해. 휴식 같은 소리 안 해. 그거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뭐죠? 빨래 넣는 목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하여튼 그 빨래 거는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다 그랬죠? 그럼 외벽이 어디란 얘기야? 여러분들 아파트 볼래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진짜 각 층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가정해보죠.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야. 여기가 거실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거실에 대형 유리창 있죠? 유리창 바깥쪽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유리창으로다 여기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그때 요거거든. 요게 뭐다? 요게 발코니예요. 그럼 외벽으로부터 접하여 그랬으니까 외벽이 어디란 얘기야? 여러분들 이쪽이 외벽일까요? 이쪽이 외벽일까요? 여기가 외벽이란 얘기야. 여러분들 혼동해요. 아파트 베란다 나가기 전 그 거실에 있는 대형 유리창 있죠? 그 유리창이 외벽이라니까. 이쪽 바깥 사람들이 여기가 외벽인 줄 알아. 왜? 이거 다 붙어 있잖아. 보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 다. 그죠? 그 사람들은 이쪽 베란다 우리 발코니 밖에 있는 이걸 외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절대 외벽 아니야. 어디까지가 외벽이야? 여기가 이게 외벽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보통 요 베란다 쪽에 여기 보면은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죠? 유리창은 처음에 설치해 줍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잖아. 그럼 유리창은 누가 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달잖아. 왜 그런 거야? 원래는 유리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정확한 표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는 없지. 아셨죠? 이게 이제 난간 있고 여기는 유리창은 여러분들이 돈 들여가지고 별도로 다 설치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허용하잖아. 일본 놈들은 여기다 유리창 못 달게 합니다. 이거 밖에다가 허용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예, 지진 났을 때 문제입니다. 왜 그러죠? 지진 나면 유리창이 깨질 거 아니야. 이 파편 어떻게 되죠? 밖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지진 났다고 대피해서 밖으로 나가던 사람들 머릿속에 다 박혀버립니다. 위에서부터 그냥 그 유리가 그냥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해봐 한번.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머리 찍혀가지고 다 도망가다 다 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여기다가 원래는 유리창 못 달고 하는 건 일본은 그래. 근데 우리는 유리창 달 수 있죠? 어쨌든 요게 다 뭐란다? 요게 발코니라는 게 요게 발코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디가 외벽이다? 요게 외벽이야. 외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이렇게 됐잖아. 아셨죠? 이걸 개념 정리는 그 정도만 해두는 게 실무에서도 필요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됐죠? 특별건축구역 나중에 이건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 뭐예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기 그림 보십시오. 그냥은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못 알아듣는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 보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기둥과 뭐부터 돼 있지? 첫 번째는 차양부터 돼 있죠. 뭐부터? 자, 봐봐. 지금 이 건축물의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이쪽 출입구조. 여기 뭐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길게 했잖아. 이걸 뭐란다? 보나 또는 차양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건 여기 대듭부 있죠? 보가 이 안에서 끝나지 않고 바깥쪽까지 길게 뻗은 게 있어. 이 지붕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길게 보가 뻗어 있는 경우도 있어. 바깥쪽으로 보가 쭉 나와 있다. 아니면 햇볕 같은 걸 차단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죠? 차양이라고 했잖아. 보나 차양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돼 있죠? 첫째,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 끝은 고정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쪽 벽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보나 차양이 이쪽 벽에 붙어 있죠?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그 말이야.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잖아.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받쳐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받쳐주는 거 지금 있어 없어? 여기에 쉽게 말하면 기둥이 있어 없어? 이렇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게 없답니다. 그걸 지지되지 아니한 보 또는 차양등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럼 외벽하면 저기 바깥쪽 벽이죠? 그 벽에 이제 이쪽이지. 이쪽 벽 이쪽고 이 벽이 외벽이야. 이 외벽의 중심선이란 벽 두께의 어딜 말한다? 가운데. 벽 두께의 가운데. 그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때 요까지가 3미터야. 그럼 3미터 넘었죠? 3미터 이상 돌출된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라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여자분께서 여기서 지금 핸드폰 보고 앉아있거든? 서 있죠? 그러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위에 게 뚝 떨어지면 밑에 있는 여자분, 저분 찍 깔려 뒤진다 얘기입니다. 그죠? 찍 깔려 뒤질 수 있죠? 대단히 위험하잖아. 따라서 함부로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이런 걸 보고 뭐란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따라서 이런 특수구조물은 함부로 설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됐단다. 첫째고. 두 번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답니까? 2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 기둥과 이 기둥 간의 거리가 몇 미터? 20m 이상이라는 건 자칫하면 위에 있는 바닥이 뭐 할 수 있어? 붕괴될 수 있잖아. 따라서 함부로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뭐에서 간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자 이겁니다. 그 밖에 여기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여긴데 코타키나발루 가보셨나요? 누구요? 갔다 오셨어? 괜찮아? 아주 괜찮아?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괜찮아? 네.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코타키나발루라는 이게 휴양지거든요. 그 휴양지가 보면 뭐가 있단다? 여기 그 주청사가 있는데 청사 건물이 이렇게 졌대요. 사면을 동그랗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대. 근데 문제는 못하죠? 요 밑에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니까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 뚝 부러져 버리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개념이야. 어쨌든 이런 세 가지를 말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을 한다. 함부로 설계해서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축물도 이런 의미로 새겨들으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 이제 건축법적 내상하고 나오죠? 그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